충북 교육도서관과 CJB가 마련한 2025 미디어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안녕하십니까. 저는 CJB 청주방송의 박은선 PD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철학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분은 안광복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철학 교사이십니다. 충동고등학교에서 철학 교사로 30여 년간 강의를 해오시고 대중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임상 철학자입니다. 그동안의 철학으로 휴식하라, 철학으로 돌파하라, 52 철학을 마주할 때 이런 책들을 20여 권이나 내셨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을 공부하는 독자들에게는 이미 매우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자, 오늘은 철학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 이걸 주제로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 볼 텐데요. 철학하는 힘이 과연 어떤 건지 여러분 모두 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광복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떻게 접근해야 이 철학이라는 좀 어려워 보이는 학문에 쉽게 맞이를 할 수 있냐,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철학자예요. 철학 강의를 들으시러 오는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을 마음에 품고 계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은 이런 것들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살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잖아요. 내가 학교를 왜 다녀야 되고 직장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목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에서 가장 갈구하는 소망이죠. 좋은 관계, 사랑받고 싶다. 진정한 우정이라는 게 뭔지, 내가 사랑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항상 세상에 대해서 갖는 것, 세상은 왜 이렇게 정의롭지 않아? 악으로 가득 차 있어? 이런 류의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들인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은 역설적으로 금기시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물음을 일상에서 물으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딱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허걱하고 놀래요. 왜요? 삶이 행복한 사람이 도대체 내가 왜 살지 이런 거 묻겠습니까? 삶이 힘드니까 묻는 거예요. 성적 잘 나오고 승진 잘 되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왜 하지? 학교를 왜 다니지? 이런 질문을 물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는 거는 삶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은 뭐냐면요, 건강 관리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들은 삶이 망가지기 전에 내 삶이 편안하고 단단할 때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위기 상황에 닥쳐서도 아주 의연하게 단단한 영혼으로 내 앞에 닥친 과제를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의 별명이 뭐냐면요, 멘탈 짐내스틱입니다. 영혼의 근력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불편해집니다. 왜일까요? 트레이너가 운동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과제를 두듯이 철학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철학이라는 거는 이게 지적 고문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단단하게 만드는 활동이라고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철학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일상에서는 감히 묻지 못하는 중요하지만 이상한 큰 물음들을 던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깊고 진지한 탐색은 내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단 철학은 큰 물음을 던지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좀 더 깊고 크게 만듭니다. 이 물음을 던질게요. 보통은 우리는 이런 걸 물어봐요. 요새 젊은 분들이 많이 품고 있는 소망, 나는 돈이 아주 많고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소망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행복하던가요? 맞아요. 돈이 많이 벌면은 행복하고 많이 얻으니까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은 막판에 부딪히는 건 뭐겠습니까? 허무해요. 그리고 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 삶이 편안하지 않아요. 재벌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몰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에서 더 크고 중요한 물음을 던졌어야 돼요. 도대체 좋은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돈이라는 게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 물음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좋은 학교 가고 싶다, 그다음에 높은 지위를 누리고 싶다 이것만 계속 쫓다 보면은 삶이 어느 순간에 정점으로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쾌락을 계속 쫓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랑이 재밌어요? 미친 사랑이 재밌어요? 미친 사랑이 끌리죠. 불륜이 짜릿한 거예요. 그 끝은 어떻죠? 허무하잖아요. 인생이 절대 행복으로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나를 끌어들이는 강렬한 욕망이 있다면은 욕망에 휘둘리기 전에 뭐가 제대로 됐는지부터 큰 물음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물음하고 이어지게 하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2500년이나 된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큰 물음들을 체계화시켰어요. 이유 없이 오래가는 학문은 없습니다. 25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매달린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은 탈모가 오시기 때문에 짧게만 소개해드릴게요. 형이상학은 뭐냐?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자예요. 왜? 답이 없는 물음을 매일 묻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의미가 뭐야?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세상은 불합리해?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지? 이런 물음 던지지 않으세요? 과학은 사실을 설명해요. 의사 선생님은 마음이 힘드세요? 약 드세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을 설명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약은 주지만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탐색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한테 의미 탐구라는 거는 오개념에 가까워요.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원인과 결과를 보세요. 이 얘기예요. 선생님이 왜 힘드신지 제가 3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쫙 드리면 고민이 풀리던가요? 오히려 더 재수없고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런 거 말고 공감해 주세요. 이 얘기부터 튀어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의미에 대한 탐구는 과학을 하시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인문학에선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신의 존재, 정의, 그 다음에 우리 삶과 세상의 의미. 이걸 탐구하는 게 형이상학입니다. 두 번째, 인식론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 인식론에 매달려요. 인식론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근데 인식론의 주제는 딱 분명해요.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한두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하면 그건 미친 소리예요. 그죠? 그런데 1000만 명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그건 뭘까요? 심리적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정교하게 해석을 해도 1000만 명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이길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세상이 망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입증할 수 없는,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헛소리에 가까운 소리인데 세상을 아름답게 끌고 가고 있다. 뭐예요? 종교잖아요. 고등종교. 그죠? 일반적인 미신이 아니라 고등종교가 그렇잖아요. 그죠? 과학으로는 해명할 수 없지만 믿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을 바꿉니다. 그 바뀌는 세상이 나쁘지도 않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걸 탐구하는 게 인식론이에요. 뭐가 도대체 진리냐? 우리는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다 사실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생물학이라는 건 오개념이에요. 원자와 전자가 생리현상을 한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 끌어들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물리학자나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라는 개념을 버려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생명 현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죠. 근데 이분들한테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비라든지 사랑이라는 개념은 유치한 소리라고 버려버리라 그래요. 그죠?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생물학자들이 문제가 됩니까? 그죠? 사자는 왜 잔인하게 토끼를 잡아먹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버리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윤리학자들한테는 사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자비라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어떤 게 도대체 진리일까요? 이걸 다루는 게 인식론이에요. 진리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미학, 논리학이 2500년 동안 쭉 이어졌던 철학의 큰 줄기인데요. 철학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대학 때 철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요, 10명이 들으면 7명이 철학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죠?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딴 걸 왜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 하고 굉장히 안 좋아요. 평생 동안 철학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철학은 너무 어렵고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뒤집어 보면 철학은 굉장히 힙한 학문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60년대 젊은이들은 사르트르를 끼고 다녔어요. 일제 강점기에는 그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문학 청년들이 데칸쇼를 끼고 다녔거든요. 데칸쇼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 그죠? 그리고 요새도 젊은이들이 철학을 끼고 다닙니다. 뭘까요? 텍스트 10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책 보는 게 왠지 매력적인 거예요. 책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는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멋있네 봐요. 지적인 동경이 있어요. 이겁니다. 독창성, 상상력,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 뻔하지 않습니다. 그죠? 용기 있게 남다른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다른 생각만 얘기하면 그건 중2병이죠. 그죠? 근데 남다른 생각을 이론과 체계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저 사람은 색이 달라. 저 사람은 뭔가 자기만의 것이 있어. 가슴을 뭉클거리게 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 멋있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딱 보면 보입니다. 뭔가 달라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죽일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죽여도 저 사람을 꺾을 수 없다는 확신을 들 정도로 뭔가 강인한 그 무엇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역설적으로 굉장히 뭔지 아세요? 철학하는 사람들의 특징. 어떠한 경우라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상당히 강하지만 자아가 없어요. 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멋있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 자체로 풍기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찬찬히 보세요.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 아니세요? 속으로 우리 다 알아요. 얘기만 안 할 뿐입니다. 철학을 20년 이상 하잖아요. 여러 선생님들의 얼굴을 3초만 바라봐도 벌써 팔자가 다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다 보여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철학은 세계관을 다루거든요. 원래 동양 철학적인 표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습이 쌓이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쁜 습이 쌓이면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사람은 매일매일 습이 쌓여요. 습관할 때 습입니다. 그죠? 학교에서 7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7등급의 습이 몸에 배어 있어요. 7등급이 어느 정도 성적인지 모르시죠? 1번으로 다 찍으면 7등급 나옵니다. 8등급, 9등급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성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8등급, 9등급이 나오는데요. 7, 8, 9는 이미 몸에서 풍기는 습이 있어요. 앞에 앉습니까? 뒤에 앉습니까? 뒤에 앉죠. 이게 다른 거예요. 철학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이게 그 정의천 선생이 이 얘기를 했는데 논어를 읽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논어를 읽은 게 아니에요. 세네카는 서양 철학 버전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철학을 공부했으면 매일매일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깨서 이상한 굉장히 어려운 얘기, 현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결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철학 공부라고 안 하고 철학을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철학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학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뭐냐면은 the way of the life, philosophy as a way of life, 삶의 방식으로서의 사는 거예요. 독창성, 상상력,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 독창성, 남다른 생각, 남과 다르게 뛰어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을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철학은 2500년이나 된 학문이고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인도 철학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대에서 철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여기 있는 4가지는 철학교사로서 제가 정리한 접근하신 방법이에요. 첫 번째, 철학의 엔트리, 접근 방법은 사숙하는 겁니다. 닮고 싶은 사람을 닮아가는 단계, 내 안에 습입되게 하는 게 철학의 1단계 과제예요. 뭔지 아세요? 옛날에 선비들이 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같은 책들을 딸딸 외웠겠습니까? 과거 시험에서 왜 사서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왜 외우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공자가 되기 위해서 그 책을 본 거예요. 공자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죠? 철학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고 싶어 할까요? 저는 서양 고대 철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소크라테스처럼 사는 게 하나의 삶의 그 모델이거든요. 이게 바로 사숙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오바마 있잖아요. 오바마를 딱 보면 누구 같다는 느낌 안 드세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오바마가 학창 시절부터 가장 많이 했던 게 링컨 연설문을 외운 거예요. 학창 시절에 링컨 연설문을 외워서 상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링컨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외우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정치학자들이 분석해 보면 오바마가 하는 얘기 중에 상당수가 링컨하고 겹친대요. 그죠? 그 사람을 닮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의 습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철학하는 1단계예요.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면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보는 거하고 자기가 하는 건 달라요. 그 사람을 단순히 본다 그래서 내가 바뀌진 않습니다. 힘들 때 드라마 보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챙겨주겠어요? 나를 챙겨줄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철학으로 돌아가 자기를 튜닝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30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인생의 작전 타임을 갖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싸울 때는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서 싸웠지만 싸움이 격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왜 싸웠는지는 잊어버리고 한 대라도 더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요. 이기고 나서도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정말 부부싸움을 진하게 했는데 이겼어요. 기분 좋으세요? 상대가 울고 있는데 더 기분 안 좋잖아요. 왜? 어리석은 겁니다. 떨어져서 영원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자신을 다독이는 겁니다. 성찰하기. 이럴 때 묻는 게 바로 그 질문이에요. 공자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종교랑 비슷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라고 보면서 자기를 가다듬는 겁니다.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라져야 하는 대로 자기를 튜닝하는 거거든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파스칼의 빵세, 그죠? 몽테뉴의 수상록 들어보셨어요? 수상록은 에세이란 뜻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만의 공간에 가서 글을 쓰는 거예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그 매일매일 수양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이게 2단계예요.
글을 쓰면서 자기를 성찰한다는 건 뭐냐면 성찰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철학책을 처음 볼 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왜 죽고 싶은 만큼 어렵냐면은 수학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수학이 얼마나 매력적인 학문이냐면 수학은 6가지밖에 없어요. 변수가 0하고 1, 숫자 2개입니다. 0, 1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밖에 없어요. 0하고 1이라는 숫자 2개, 이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서 그 엄청난 수학 체계를 만든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논증적으로 읽기라는 건 뭐냐면은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는가, 참인가 거짓인가,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는가, 이 4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정교한 사고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감정이 끼어들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매력에 휘둘려서도 안 돼요. 오직 논리만으로 나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쭉 나가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운동할 때는 죽고 싶은 만큼 괴롭지만은 근육이 생기면 생길수록 운동이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것 자체가 즐겁잖아요. 요새 러닝이 유행인데 처음에 뛰기가 어렵지 일단 뛰기 시작하면은 뛰지 말라 그래도 뛰는 게 즐겁거든요. 왜? 근육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3번째 단계예요. 책을 읽으면서 영혼을 다독이는 거예요. 4번째는 이걸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교하게 글을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읽기보다 쓰기는 1000배 정도 어려워요. 야구를 보는 것하고 직접 하는 거의 차이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볼 때는 그냥 재밌게 맥주 마시면서 보지만 그 경기를 뛰는 거는 또 다른 게임이에요. 자기 글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그 사람이 진정한 철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도 20권 이상의 책을 썼지만은 책을 쓰는 작업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죽고 싶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삶이 좋아진다는 게 느껴지니까. 좋은 삶이에요. 그것도 좋은 삶인데 이 4가지를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철학하는 몸을 만드십시오.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선. 철학하는 몸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축구부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운동 선수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은 축구 선수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딱 그 학생을 보면은 야, 너 축구 선수구나 라고 다 합니다. 왜요? 완전히 달라요. 피지컬이 일반인이 아닙니다. 딱 봐도 축구 선수예요. 군사라는 없이 쫙 뻗어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는 몸이 있어요. 1등급 학생들은 딱딱한 나무 의자에 8시간 이상 앉아 있어도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몸이 만들어져 있죠. 공부하는 습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7등급 학생들은 5분만 앉아 있어도 디스커스팅 하고 의자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부하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로 철학을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철학하는 몸을 만드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팁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설이나 영화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집중이 됩니다. 이걸 수동적 집중이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상대가 재밌게 나를 몰입시키게끔 노력을 해요. 철학책은 그렇게 친절한 책들이 없습니다. 철학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 대단한 책이구나 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15분 정도 그냥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눕자마자 바로 잠에 빠져들지 않잖아요. 15분 정도 뒤척거리다가 잠에 빠지잖아요. 철학책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못 읽겠어요. 그냥 집어 던지고 싶고 딴 생각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 15분 정도 읽다 보면은 뭔지 모르는데 내용이 조금씩 좀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한 15분 지나고 14분쯤 되면은 타이머로 재고 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한 페이지 더, 한 페이지 더, 한 페이지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첫 순서입니다. 15분 동안 소리내서 읽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문학과 역사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 철학의 차이가 없어요. 학문은 어차피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삶과 세상에 대한 탐구예요. 그랜드 시어리. 세상을 궁구하는 지적 탐구. 모든 학문은 하나입니다. 이게 출발점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철학교사지만 철학책만 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들은 이 순서대로 철학을 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을 인문학이라고 하는데요. 문사철은 인문학에 접근하는 순서이기도 해요. 선생님, 저 철학책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 책이 아니라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 책은 읽으십시오. 그죠? 근데 철학책이 어렵다. 문학책 보세요. 소설책 100편을 읽으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권유를 합니다. 굳이 철학책 보지 말고 문학책 100권 봐. 100권이 아니라 100편. 그죠? 100편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적 지구력이 확 늘어요. 확실히 늡니다. 그죠? 텍스트 10을 지나서 텍스트 독해력이 생겨버립니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한 20년 전에 수능 수석한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삼국지를 봤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문열 삼국지가 대박이 터졌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저는 그 말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걸 압니다. 삼국지 같은 대하 소설을 읽은 학생들은요, 이게 일단 지적인 백구레가 커지면 깊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래 앉아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책을 오래 보고 그러다 보면 지적 호기심이 피어서 이 시대의 역사는 어땠어? 사회 분위기는 어땠어? 자연스럽게 사회과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책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 다음 단계에 오는 게 철학이에요.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데? 뭐가 과연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학과 역사, 철학적으로 가기 때문에 문학책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책을 봐야 될 거냐? 제가 단계별로 실증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15년쯤 전에 인문학 캠프라는 데서 강의를 하는데 주제가 사랑이었어요. 그죠? 그게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사랑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상당히 로맨틱하잖아요. 주제 도서가 뭐였는지 아세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중3 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그 강연을 부탁받고 30년 만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다시 봤어요. 탈모인의 배 나온 아저씨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봤습니다. 감동적이었을까요? 한 페이지도 읽을 수가 없어요.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중3 때는 연애 세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재밌는데 50이 넘어서 그 청년들의 사랑 얘기가 별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죠? 불편하기만 한 거예요. 뒤집어 보세요. 그죠? 노노하고 명상록은 중년의 위기, 40이 넘어가야 비로소 다가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10대 청소년들한테 인으로 대하고 예로 대우하십시오. 얘기해봐야 다가오지 않아요. 부부싸움을 진하게 한 다음에 인으로 대하고 예로 대우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흐릅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여야 읽힌다는 거예요. 철학책은 딱 보는 순간에 문제의식이 나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 굳이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팁을 드리면 글을 쓴 사람의 나이하고 이 책을 읽는 내 나이가 비슷하면 이 책이 공명이 있어요. 명상록도 50 이후에 쓰던 거고 노노도 공자의 말년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한 거니까는 인생의 중장년 시기에는 맞지만은 젊은이들한테 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이에 따라서 보시고 두 번째 소개해드린 건 뭐냐면 책은 한 권을 제대로 완독하고 나면 티핑이 벌어집니다. 제가 교육학용으로 설명드릴게요. 성적을 여기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 성적 변화 그래프로 설명드리는데 성적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갈 것 같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입시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성적이 오른다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성적은 변하는 겁니다. 1등급처럼 생활하다 보니까 1등급이 되는 거고 7등급처럼 생활하다 보니까 7등급으로 변해가는 거지 시험 한번 잘 본다 그래서 그 성적이 올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항상력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라는 게 그래요. 플래투, 고원 현상이 상당 부분 지속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힘든 거예요. 제 임상적 경험으로는 이게 6개월 이상 지속이 됩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티핑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학창시절에 경험하신 게 있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도저히 못 풀겠어요. 맨날 며칠을 고민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깨달음이 딱 왔어요. 유레카! 그렇지, 이렇게 풀면 되지. 한번 깨달았잖아요. 이해가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티핑이에요. 한순간에 쭉 가다가 팁하고 올라가는 순간이 있어요. 성적은 이렇게 바뀝니다. 뭐 변화 없이 가다가 튀었다가 플래투 티핑인데 철학 공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 권을 제대로 끝까지 이를 악물고 보고 나면은 뭔가 지적으로 쑥 자라는 경험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적으로 티핑하기 좋은 책들은 철학에서 좋은 책들은 특징이 다 있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철학에서 좋은 책의 특징. 두껍고 잠이 잘 오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얇고 깊은 책을 보십시오. 독파할 수 있는 책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에요. 보십시오, 그죠? 사랑이잖아요. 꽃을 그리는 것과 꽃을 키우는 것과 꽃을 보는 것은 다르다. 이게 사랑의 기술 얘기인데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렵긴 하지만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저는 이분을 굉장히 권장해 드리는데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독일에 계신데 서사의 위기, 사물의 소멸 이런 책들이 있는데 분량이 80쪽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보면은 실제로 쉽지는 않은데 독파할 수 있어요. 짧기 때문에. 에픽테투스라는 노예 철학자가 쓰는 엔케리디온이라는 책이 있는데 엔케리디온을 우리말로 옮기면 핸드북입니다. 핸드북. 손 안에 놓는 짧은 책이라는 뜻인데 그냥 이렇게 세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첫 단계 짧고 굵은 책을 한번 독파해 보셔라. 저 책을 독파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하루에 3시간쯤 보면 한 6개월쯤 잡으십시오. 넉넉하게, 그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고 곱씹을 때도 있고 보지만은 일단 완독을 딱 끝내고 나면요 책거리 한다는 게 뭔지 의미를 알아요.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확실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영혼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은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십시오. 몇 페이지? 670페이지입니다. 이런 위대한 책은 누가 보더라도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꼽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은 이게 검증됐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는데 자연과학은 새로운 이론이 좋잖아요. 인문학은 거꾸로입니다. 인문학은 최신 이론이 아니라 오래된 게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죠? 인간이 태어나서 병들고 고통받다 죽는다는 사실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000년 뒤에도 인간은 태어나서 고통받고 늙고 병들어 죽어요. 그죠? 수천 년 동안 그 가르침에 살아남았다는 건 뭐냐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인생에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살아남은 고전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안 보는 고전을 본다. 저는 이거는 학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증된 고전을 보는데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론을 가지고 그러면 철학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45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명상록을 읽으시면서 눈물이 철철 흘리실 겁니다. 20살이 봤을 때는 꼰대들의 잔소리를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명상록을 쓸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나이가 55세쯤의 장년의 나이였어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으면서 인생을 버겁게 버티고 있는 나이를 쓴 거기 때문에 그 나이에 선 중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명상록을 왜 소개해드리냐면 스토아 철학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헬레니즘 시기의 철학이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스토아 철학자인데요. 라이언 헐리데이가 쓴 데일리 스토익 이런 책들이 있어요. 스토아 철학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스토아 산업, 스토익 인더스트리라는 용어가 실제로 있고 아마존 같은 데 검색해보면 스토아 철학에 대한 실용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스토아 철학은 뭐냐면 철학은 생각보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붉은색 글씨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들어보셨죠? 철학이 대중적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가려면 쉬워야겠습니까? 어려워야겠습니까? 쉬워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도 굉장히 쉬운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서가 헬라어라 그러는데요. 이태원 상인들이 쓰는 영어 같은 걸로 쓰여져 있어요. 그죠? 반야신경 읽어보셨어요? 불교의 정수잖아요. 그죠? 반야신경도 읽어보면 몇 자 안 돼요.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깊고 실용적인 철학은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두 가지가 전부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인생은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불평등이라고 바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생은 평등한 겁니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왜? 메멘토 모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죽고 지질이 궁상으로 괴로워도 죽어요. 인생은 평등한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삶이라는 건 뭘까요? 까르페 디엠 하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거든요. 이 영화의 대사로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 거기에 키티 선생님이 책상에 올라가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호라티우스의 식구를 얘기를 해줍니다. 까르페 디엠이 영화에서는 이 순간을 즐기라는 표현으로 해서 순간을 즐겨라라고 번역해서 알고 있지만은 정확한 의미는 seize, 붙잡아라. seize the day,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 삶이 좋은 삶인지 나쁜 삶인지는 얼마나 열심히 샀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임팩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보시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보십시오. 다음에 태어난다면은 대그룹 4세로 그죠?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가난한 집 넷째 아들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인생은 우주가 펼쳐지는 한편의 연극과 같은 거예요. 왜? 막이 내려지면은 배우들이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왕의 배역을 받았으면은 오, 저 배우 위대해 보여. 거지의 역할을 받았으면 찌질한 배우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거지의 역할을 맡았더라도 혼연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잘하면 어떻죠? 별처럼 빛나는 배우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자, 보십시오.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데 학교의 교직원이 90명이 넘어요. 90명이 넘는 교직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은 누구입니까?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학생들의 이름을 다 아세요. 정문에서 오면 밥 먹어서 표정이 왜 그래? 다 그래요. 선생님들한테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죠? 학생들이 좋아요, 싫어요? 고민도 하소연해요. 학교의 그 봉급도 가장 적게 버신 분이고 신분도 가장 불안할 수 있는 분인데 가장 존경받습니다. 그분은 잘 사는 인생, 못 사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이에요. 스토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하다 망했다. 그건 우주가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야. 대본일 뿐이니까 넌 어떻게 해야 돼? 망하는 기업의 CEO로서 너 인생이 좋은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한 해야 될 일을 해라 그 얘기예요. 시어머니하고 너무 갈등이 심어가지고 어머니가 정말 보기가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예를 다하면 돼요. 공자의 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며느리로서 마땅한 때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토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이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거예요. 철학은 이론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체득해서 실천하는 거거든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없겠어요? 로지컬리 파서블 하지만 액츄얼리 임파서블 하죠. 이게 어떻게 쉬워요? 머리 나는데.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이런 방법도 알려줘요. 히포메네 마타인데 수양록 쓰는 길입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방치하지 말고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글을 쓰십시오.
인간 두뇌는 변온동물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운동할 때 어떤 음악 들으세요? 운동할 때 신나는 음악 듣잖아요. 근데 운동할 때 클래식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클래식 들으니까 차분해져서 운동이 잘 돼요. 이건 변태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운동할 때 신나는 음악을 듣잖아요. 공부할 때는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되죠? 트로트 들으면서 공부하는 분 계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공부할 때는 잔잔하고 차분한 음악을 들으면 가라앉잖아요. 자기한테도 그러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나한테 따뜻한 얘기를 들려줘야 되죠? 내가 나한테 들려줘야 됩니다. 그죠? 괜찮아. 우주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겨낼 수 있다. 지나간다. 강인해져라. 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럴 줄 알았다. 이 찌질한 놈하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요. 아동 학대보다 잔인한 건 뭐라고요? 자기 방치입니다. 시퍼문에마타는 뭐냐면요, 우리말로 옮기면 이게 수양록이에요. 자기한테 쓰는 글입니다. 칭찬받지 못했다 그래서 에메랄드가 빛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나의 가치를 안다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와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에메랄드를 믿다는 거죠. 너의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일에 부딪히면 이것을 불행이라고 말하지 말고 언제나 이것을 슬기롭게 견뎌내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하라. 위기는 신이 준 선물이에요. 왜? 위기를 이겨내면서 내가 강해집니다. 시련을 한 번도 안 해고 결혼을 했다. 아시죠?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결혼은 환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 힘든 거예요. 겪을 걸 다 겪고 느낄 걸 다 겪고 상처를 받으면은 결혼 상황에서 버텼을 때 힘든 상황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의미를 찾으면 고통이 성장통이 됩니다.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이번 실패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까? 이번 고통을 넘어서면서 나는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넘어설까? 이거를 몸에 습으로 쌓이시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번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을까? 나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 억누를 수 있을까? 자기를 방치하지 말고 추스리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부딪혀와도 끄떡없이 버티며 노환 물결을 달래는 바위처럼 살아라.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나다니 그러니 나는 얼마나 불행한 자인가.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러한 일이 너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을 잊고 현재에 압도당하거나 동요하지 않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처를 의미를 찾으면 성장통이 됩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부딪혀와도 흔들리지 않는 갯바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철학함이에요. 그러면 철학을 일생에서 어떻게 해야 되시냐 하면은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휴식하십시오. 자기를 방치하지 말고 상처를 받았으면 바로 욱하고 대응하지 말고 휴식을 처하시면서 자기를 보듬으시라는 거예요. 이 감정을 왜 이런 시련이 나한테 왔을까? 이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나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될까? 현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걸 스토익 테스트라고 불러요. 그죠? 가다가 길이 막혀요. 짜증나죠. 그런데 이 상황을 역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주의 신이 우주가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깨달으라고 길을 막히게 했을까? 나는 이것을 참아내면서 얼마나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까? 철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Philosophy as a way of life, 삶의 방식으로서 철학이고요. 매일매일 수양하면서 점점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활동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그러면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철학자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철학적 환경 속에서 있는 겁니다. 고통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의연하게 이것을 이겨내십시오. 이겨내는 힘은 어디서 온다? 의미가 있다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어요. 이번 고통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나. 이런 철학함의 습관을 몸에 배시면서 훨씬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5 미디어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철학이 왜 필요한지
우리 삶의 철학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안광복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JB 라디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사전에 접수한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왜 나이가 들면서 속이 밴댕이가 될까요? 제가 최근에 50이 철학을 마주할 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철학자는 자기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밴댕이가 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되면서 그걸 느꼈어요. 내가 중년의 위기를 아주 심하게 겪으면서 진짜 속이 밴댕이처럼 좁아지더라고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비유한 건 이건 거예요.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계속 달려야 됩니까? 깁스하고 쉬어야 됩니까? 쉬어야 되는데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조급했죠. 성공이 갈구했고 아픈데 파스만 붙였던 거예요. 그죠? 괜찮지? 통증 가라앉지? 또 뛰어. 그러니까 뼈가 욱신욱신하면서 아프죠. 그래서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휴식하는 게 직장인으로서 제가 멈췄으면은 제가 집사람한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제 식으로 방법을 찾은 거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밴댕이가 됐다는 건 왜 뜻이냐? 서운하거든요. 진짜 제가 얼마나 속이 좁아졌냐면 옆에 있는 젊은 선생님이 점심을 따로 먹으러 가기만 해도 속상합니다. 내가 밀려난 것 같아서 서운하고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와서 제가 책을 쓰면서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삶이 모노톤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에 거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그 외의 시간은 글 쓰고 공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의 일과 중에서 일의 부분이 너무 크면은 이 사회에서 그 인정을 못 받으면은 내 삶이 사라지고 없어요. 항상 초조해지거든요. 그런데 삶이 여러 결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관계도 좋고 취미도 좋고 인간관계도 여러 그룹이 있고 그리고 자기에서 자기 개발도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한쪽이 무너져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역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타인의 욕망을 잘 욕망할수록 사회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회사의 욕망을 잘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직장 생활을 30년 이상 한 사람들은 느껴지는 좌절감이 있어요. 항상 결론은 회의와 슬픔으로 끝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타인의 욕망을 열심히 욕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일에서 노연했을 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변태적으로 하던 일에 매달리죠. 그죠? 그리고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보기 싫다, 보기 좋다, 꼴 보기 싫다. 어느 쪽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왜 이렇게 집착해? 왜 이렇게 노역을 벌여?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밴댕이가 되죠. 그래서 밴댕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을 아시죠?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밴댕이지만 이렇게 표정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우주가 짜놓은 각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각본을 연기하는 한 배우로서 아주 가난한 역을 맡아도 아니면 하찮은 역을 맡아도 잠깐의 애드리브로 반짝할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배역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짝 빛난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인생에서 배역을 하나만 맡지 않거든요. 집에 가면 딸이라는 배역이 있고 학교 오면 학생이라는 배역이 있고 취직하면은 취직의 배역이 있고 손자라는 배역이 있고 친구라는 배역이 여러 개 있는데 10개의 배역 중에서 3개만 성공을 해도 꽤 괜찮은 배우입니다. 그래서 반짝 빛나는 인생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가 누구나 우주가 짜여진 인생의 각본에서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누구나 나예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주에 감사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 학생은 아마 UN 사무총장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철학하는 삶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철학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렵다고 처음에 뭐 푸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함께하신 분들 안광복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다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훌륭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철학의 의미를 심어주신 안광복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CJB와 충북교육도서관이 함께한 2025 미디어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